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게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킨 은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국내 언론에는 별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꽤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은행이 망해서 문을 닫으면 이제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규정한 규범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서도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를 중국 당국이 한다는 건데 이 이슈가 시사하는 점이 뭔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중요한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관련한 뉴스가 있네요. 네. 이게 전기요금이랍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그냥 얼마 내세요 하면 내는 거였는데 그동안 그때 연료비를 반영해서 변동하는 걸로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비판이 뭐였냐면요. 한전이 일종의 이제 기업이잖아요. 상장사고. 예. 근데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책정을 못 해요. 이른바 이제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이게 함부로 못 올리니까 적자를 감수하고서 그냥 계속 공급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 발전 원가, 이 연료비가 오르면 원가가 오르면 이 제품 가격에도 좀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1년치 기준 연료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제 평균치와 실적 연료비 직전 3개월 이거 차이를 반영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1년간이 아니라 직전의 3개월을 보면은 최근에 얼마나 발전 원가가 올랐는지가 반영이 되잖아요. 예. 이걸 반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2분기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게 적용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전기요금이 1분기에 비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2.8원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집에 얼마 정도 오르는 겁니까? 이게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350kWh를 사용한다. 이걸 약간 표준으로 삼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라면 2분기에 980원이 올라야 됩니다. 한 집이? 네, 한 달 전기료가. 보통 이런 집은 한 달에 전기료 얼마쯤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건 곱하기 해봐야 되는데 월 54,000원. 54,000원? 네. 54,000원 내던 집이 한 55,000원 정도 내는 걸로 네, 바뀔 바뀌어야 예정. 되는데요. 예. 이거를 어제 그냥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안 올리기로? 네. 왜요? 이게요. 아무래도 일단 고마운데 고맙긴 한데 왜요? 이게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때 정부가 하나의 이렇게 조치를 하나 뒀습니다. 전기 공급 약관에 보면은요.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료비 조정 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 라는 통보가 있으면 한전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예.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이 한국전력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산업통상부 산자부 장관이 마지막에 이건 얼마로 해라라고 얘기하면 따라야 한다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한전은 매번 그러니까 항상 올릴 때는 못 올리고 또 그거 이제 쌓인 적자를 내려갈 때 좀 메우려고 내릴 때도 이제 내리지도 않고 그랬던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예측할 수가 없으니 한전의 수지를 예측할 수 없으니 최소한 연료비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반영하자는 취지였는데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올리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서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전기요금 오르겠구나라고 하면서 한전 주가가 16일 날 25,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안 올린다라고 하니까 어제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을 못 올리니까 수익 감소분은 한전이 이제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전에 줄어드는 수익 규모가 한 3,3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거 연료비 연동제 왜 도입했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이에요. 하반기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처럼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못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전이 떠안는 수익 구조가 여전히 좀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기요금이 한 곳에서만 이제 공급하는 거니까 전기가 뭐 독점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해서 관여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너무 그래도 자꾸 관여하니까 특히 이제 선거철 직전에는 못 올리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걸 연료비 연동제로 하자고 했는데 처음부터 못 할 거면 이걸 왜 하자고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전기요금은 일단은 안 오른다. 2분기에는 안 오릅니다. 네. 3분기에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뭐 다른 또 취지나 이런 게 있겠죠. 그때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두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가 우리나라 2위 여행사더군요. 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자유 투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2015년에요. 법정 관리에 있던 자유투어를 이제 63억 원 들여서 인수한 지 6년 만에 다시 되팔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이다라고 모두투어는 밝혔고요. 자유투어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때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이어서 업계 3위였고요. 예. 2011년에는 하나투어에 이어서 코스닥에 상장한 여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한 부동산 개발 투자로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2013년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예. 2015년에는 모두투어가 우리가 이제 업계 1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자유투어를 인수를 해서 하나투어 업계 1위에 좀 도전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되레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해가지고 업계 1등이 좀 돼보려고 했는데 시너지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비용만 좀 많이 들이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 그러다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요. 이 자유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132명이던 직원을 33명으로 줄었고요. 이제 본사까지 다 사무실을 비웠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두투어가 이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누가 사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고민은 되겠어요. 당장은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없으니까 계속 적자일 텐데 또 가기 시작하면 돈 좀 버는 회사가 되나? 뭐 걱정 내지는 기대 네. 다 섞여 있겠네요. 지금 약간 미묘한 시점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게 매각이 될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청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결과적으로 모두투어는 이제 자유투어를 판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평가는 잘했다. 그냥 아픈 손가락 잘라내는 걸 더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팔려야 된다는 거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 더 이상 돈을 쏟아붓는 구조는 이제 끝난 게 된 거니까요. 팔려야. 청산하게 되면 되죠, 아예. 아예 네. 안 팔리면 그냥 청산하는 걸로. 시켜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모두 투어 입장에서는 팔리든 청산하든 미련을 버린 것이고 네, 맞습니다. 사갈 사람 있을지는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는 거죠. 예. 뭐 다른 뉴스 하나만 짧게 하나 보죠. 우리나라의 니트족,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젊은이들, 뭐 이제 이런 의미 같은데 오늘 다른 보고서는 또 하나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문조사 네.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제가 니트족이 늘었다라는 보고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일자리 전망 국민 인식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재밌는 게 고용이 악화될 거다라고 본 국민이 77% 정도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저도 이렇게 전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눈여겨볼 게 2030 세대가 고용을 더 비관적으로 바라봤고요. 예. 그리고 약간 눈여겨볼 게 월급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향후 소득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말에 과거였으면 내가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겠다라고 대답했던 비율이 더 많았을 텐데 예. 거의 그 33%, 3분의 1 정도가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를 잘 해야 된다. 잘 해야지 내 소득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눈여겨볼 게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부동산에 이어서 암호화폐를 9.5% 정도가 주요 투자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 올라가는 거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없고 내가 투자한 어떤 자산이 올라야 된다. 네. 바람직한지는 몰라도 틀렸다고 하기도 또 어렵고 참 고민이 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근데 뭐랄까 그 일자리에서 다들 주식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직장에 바람직한 출근해가지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또 그 말이 틀렸다고 하기도 또 그럴 만한 근거도 적고 그렇긴 한데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일단은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게 좋긴 한데 그죠? 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재봉 씨가 보내주신 또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한국 회사를 자기네 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준 겁니까? 즉 외국 회사가 자기 나라에 상장되면 그 나라는 뭘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회사를 자기 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시키면 국민들이 그 회사 주식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혹시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한 국민들이 수익을 얻게 되니까 일단 그게 좋은 점이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 회사가 잘 안 되면 국민들은 투자금을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팡이든 어떤 회사든 외국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건 미국 정부가 자기 국민들한테 이런 회사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라고 슬며시 권하는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결과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일 좋기로는 외국 회사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그런 회사를 창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게 뭐 미국인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디 나라든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건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 미국인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건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가능하니까 미국은 그 두 번째라도 좀 잘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외국 기업들을 자기 나라 증시에 상장시키는 거겠습니다. 원래 사람도 나이 들면 몸이 좀 둔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것보다는 남을 고용해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 성장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데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을 자기 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러와서 상장시키면 투자하기가 제일 편해지니까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 전에는 은행이 잘못해서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은행에 예금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 국채를 팔아서 나눠주고 끝냈는데 중국도 아마 이런 고민을 슬슬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최근에 새로 은행법이라고 하는 게 마련됐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 중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업 컨설팅 일을 하셨고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시기도 한 이철 작가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중국이 고민 많을 것 같은데 고민 중에 하나가 중국도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동산 문제는 뭐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하고 함께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겪고 예.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이 돈이 원래는 가지 못하게 돼 있는 부동산으로 또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예.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부동산 거품 이런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이 금년 들어서 내순환 경제라는 걸 시작하면서 예. 이런 편법으로 부동산 쪽으로 간 대출금을 은행보고 회수하도록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광동같이 일부 지역에서 일부 은행들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이제 편법 대출 원리금이라는 거를 소명하지 못하면 다 상환해라. 네. 이렇게 통지를 보내는 수준인데요. 정부 정책이 전면적인 데다가 장기간 계속될 것 같아서 이 영향은 계속 커지고 또 넓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신용대출 받아서 그걸로 집 사고 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꼭 정확한 같은 방식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한 류의 대출들을 편법 대출이라고 분류하는 모양이에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어디나 그렇겠지만 예. 이것이 원래 그 명분은 어려운 서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현실은 힘있고 예. 관시가 좋은 그런 데서 많이 가져간 거죠. 그런 거를 다 회수하라고 하면 빌려간 사람들은 그 돈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걸로 이제 집이나 부동산 샀다는 것인데 회수를 하면 네네. 그 집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자칫하면 부동산 버블 붕괴 같은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은행법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은행이 네네. 문을 닫으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든 게 무슨 의미와 무슨 의도라고 해석합니까?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 하나는 그동안은 은행이 그 도산을 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도산을 한다든가 퇴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었죠. 예. 그런데 그때 그 대처하던 것을 이번에 법으로 완전히 그 규범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금년부터는 상당수의 중국 은행들이 도산을 거쳐서 퇴출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은행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전에는 은행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다 대부분 없어지기도 하고, 예. 중국의 은행이 저희가 이제 상업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400여 개 정도 되고요. 또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형식으로 있는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예. 중국의 금융기관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국 당국이 하는 모양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돈 빌려간 사람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만큼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럼 은행이 그 손실이 쌓이면 은행 문을 닫는다.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네네. 그 은행에 예금한 예금자들은 그럼 어떻게 보호받느냐, 이게 걱정 아니겠어요? 바로 그 문제가 중국에서도 이슈로 떠올라서 최근에 중국이 국유 특수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예. 은행 그 예금주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은행들로 하여금 이 은행 보험회사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이 보험금으로 예. 만일에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예금주의 예금을 최대 50만 위안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50만 위안이면 어느 정도 돈입니까, 우리 돈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600만 원 정도 1,600만 되죠. 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평소에는 은행들이 거기에 보험료 내다가 혹시라도 문 닫으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주는 게 그 구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쌓아놓은 보험료가 없군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 은행 도산이 시작되면 아마 예금주 보호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중국 당국이 그 보험 회사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막으려고 했던 금융 시스템성 위험을 예. 더 크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죠.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그럴 채비를 하고 손을 걷어붙이고 있다, 요즘 중국 당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젠가요? 중국 정부가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산 전기차를 뭐 공무원들이나 네네. 군인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전기차 업계에서는 잠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닐 것이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내에서는 중국 국영 매체는 테슬라 차량 관련한 뭐 중국 정부에서 우려한다든가 그런 뉴스는 일체 없고요. 단지 이제 그 비주류 매체에서 예.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가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실제일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 것이요. 중국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거나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모두 중국 내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미. 예. 소위 정보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보를 보호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 법인을 만들고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 서버를 꼭 중국 내에 있는 서버를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만약 한국이나 해외로 전송해야 할 시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아마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규정이 그래서- 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만일 테슬라가 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테슬라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예. 명확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그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런저런 정책이나 규정을 만드는 게
중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심을 저희가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은행법 관련한 뉴스가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고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까? 위안화를 디지털로 만드는다는 움직임도 가끔씩 뉴스에 뜨던데 이거는 혹시 목적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본의가 뭐냐, 이 정책이 정말로 의도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 작가님, 정부는 이제 작가님,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그거는 따로 한번 네네. 배워볼게요.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베이징에서 이철 작가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